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 여자예요. 지금 저는 아버지가 누워 계신 병실 침대 옆에 앉아서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뛰는 아버지의 심장 박동 소리와 편안한 숨소리를 듣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거든요. 지금도 저는 내가 천사를 만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세상에 다시 없을 기적 같은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세요. 원래부터 장애가 있으신 건 아니고 할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에 장애가 생기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도박꾼이셨는데 아버지의 분유갑까지 들고 나가서 도박을 하려고 하시니까 할머니께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리셨대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아기 굶어 죽어요라고 하셨다고요. 그러자 화가 난 할아버지가 그러면 죽으면 되겠다고 하면서 발로 저희 아버지 머리를 막 차신 거죠. 그때부터 아버지의 세상에선 소리가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비극에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 착한 사람 순으로 줄을 세워보라고 하면 아마 그 줄의 제일 앞에 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해요. 아버지는 혼자 힘으로 해서 분식집을 운영하세요. 아버지는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손님들의 입모양을 유심히 보고 주문을 받으셔요. 그렇지만 간혹 주문을 잘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가끔 귀머거리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며 짜증을 내는 손님들도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저 사람 좋게 웃으며 튀김이며 떡볶이며 서비스를 넉넉히 넣어드리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가 끝나면 바로 아버지 가게로 가서 가게 일을 도와드렸어요. 제가 가게에 가면 아버지는 추운데 뭐 하러 왔어? 얼른 집에 가라고 수첩에 글씨를 써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아니야, 나도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추우니까 갑자기 아빠가 만들어주는 어묵 국물이 생각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지 뭐라고 웃어 보였죠. 그러면 아버지는 피식 웃으시며 종이컵에 따뜻한 어묵 국물을 가득 떠서 제게 건네주셨어요. 따끈따끈한 어묵 국물을 마시며 아 따뜻하다 하고 있으면 어느새 어묵 국물보다 더 따뜻한 아버지의 손이 제 머리를 쓸어주시곤 했죠. 학교 끝났으면 친구들이랑 놀지 왜 자꾸 가게에 와? 아버지는 또 글씨를 써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설레면서 고개를 저으며 에이 재미없어. 아빠 딸이 좀 성숙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지 나는 애들보다 아빠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어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기쁘신 얼굴로 웃으시며 그래, 아빠도 우리 주연이랑 노는 게 제일 좋아라고 써서 보여주신 뒤 또 사각사각 글씨를 쓰시더니 다음엔 친구들 데리고 와. 아빠가 떡볶이랑 순댓국이랑 많이 줄 테니까라는 말을 제게 내밀었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지만 아버지를 보고 웃어 보이며 응. 다음에 데려올게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 마침 길 건너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자 아버지는 왜 그래? 하고 수첩에 적어 보이셨어요. 저는 아빠 잠깐만 하고 가게 문 밖으로 살짝 머리를 내밀어 봤어요. 길 건너편 약국 아줌마가 어떤 남자아이의 귀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너 이놈, 오늘 잘 걸렸다. 하루 종일 거지 같은 게 우리 약국 기웃거릴 때부터 내가 알아봤지. 이상하게 너만 왔다 가면 약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게 수상하다 했어. 콩할 만한 게 벌써부터 도둑질하고 말이야. 야, 너 부모 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니? 너희 부모 어디 있어? 앞장서 같이 가자. 아, 이거 놔요.
아줌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약국 아줌마에게 잡혀서도 그 남자아이는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잠깐. 그런데 보니까 그 아이는 우리 학교 같은 반 남자아이였어요. 같은 반이긴 하지만 말을 섞어본 적도 없는 사이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제가 놀라서 속으로 민준호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수첩을 쓱 내밀었어요. 약국 아줌마 왜 저래? 재는 거야? 뭐 훔쳤나 봐? 그렇게 대답하고 저는 다시 밖을 쳐다봤어요. 약국 아줌마는 골목이 떠나갈 듯한 소리를 지르셨어요. 못된 자식이 앞장서 하니까 이 집이 어디야? 아, 주소 내가 오늘 이놈의 도둑질하는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테니까. 못된 새끼 똑바로 키운 너희 부모님 얼굴 한번 보자. 그러자 민준호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듯이 씩씩거리며 아줌마에게 소리쳤어요. 이까짓 거 약값 돌려주면 될 것 아니야? 자, 가져가. 어머어머 이 못된 놈의 새끼. 어른 쳐다보는 눈부터 째려보기부터 봐. 얘, 너 누가 그렇게 어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소리 지르라고 했어? 안 되겠다. 진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어. 경찰서 가자. 그러더니 약국 아줌마가 민준호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저기. 약국 아줌마가 쟤를 경찰서에 데려가려나 봐. 저 아이 같은 반인데. 저 아이 부모님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지?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갑자기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약국 아줌마의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나 왜 길 막고 그래? 손님 죽겠는데 왜 길을 막고 난리야? 하고 소리쳤고 아버지는 그 사이에 재빨리 수첩에 뭐라고 써서 약국 아줌마에게 내밀었어요. 거기엔 약값이 얼마죠? 제가 계산할 테니 이 아이는 이만 보내주세요라고 쓰여 있었어요. 약국 아줌마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아니 뭐 나야 돈만 받으면 그만이긴 한데 보자. 얘가 지난번에 몰래 훔쳐간 약까지 계산해야 하거든. 그래서 15,000원이에요 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앞치마에서 돈을 꺼내서 아줌마에게 건네드렸어요. 그리고 약을 민준호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민준호는 의아한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문득 가게 안에서 얼굴만 살짝 내밀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얼굴이 새빨개져서 쏜살같이 도망쳐버렸어요. 저는 도망치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뭐야? 우리 아버지가 도와줬으면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도망을 쳐? 하고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신 아버지를 보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그 아이. 민준호가 교실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툭 말을 내뱉더라고요. 어제 그거. 신경 쓰지 마.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어차피 말한다고 내 말 들어줄 애들 없고. 저는 민준호의 말을 자르며 그렇게 됐구나 했어요. 그러자 민준호는 아니 그게 아니라 고맙다고. 어제 그 아저씨 너희 아빠지?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알았어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호기심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너 어제 왜 그런 거야? 진짜로 약을 훔친 거야? 그러자 민준호는 손가락을 꿈틀거리며 망설이더니 동생이 아파서 열이 많이 나는데 집에 돈이 없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고 대답했어요. 순간 저는 병원에 가면 되지 않나? 고 물으려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어요. 병원에 갈 여유가 있었다면 약국에서 약을 훔치지도 않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무리의 남자아이들이 다가왔어요. 야, 찐따들끼리 모여서 뭐해? 그러게. 하나는 고아이고 하나는 장애인 딸이고. 환상의 커플이다. 쓰레기 같은 말투를 듣고 짐작하셨겠지만 그 애들은 우리 학교 유명한 일진들이었어요. 저는 상대하기 싫어서 자리를 피하려는데 그 무리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인 강민석이 채 도망쳐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냄새 나네? 누가 빵집에서 튀김 냄새? 빵집 딸 아니랄까봐.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뒤를 돌아보고 지금 뭐라고 했어? 하고 쏘아붙였는데 그 자식은 계속해서 저를 보고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렸어? 미안. 귀머거리 딸이니까 너도 안 들릴 줄 알았지. 하하.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팍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민준호가 강민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버린 것이었죠.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정신을 차린 강민석이 민준호에게 달려들고 엎치락뒤치락하며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저도 이 기회를 놓칠세라 강민석의 정강이를 걷어차 주었죠. 그렇게 우리 셋은 한데 엉켜서 싸움을 벌였고 교실이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뒤늦게 선생님이 달려오고 나서야 상황이 진정되었죠. 민준호와 강민석 그리고 저는 교무실로 끌려갔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코피까지 터진 저희를 보며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말해봐. 왜 싸운 거야? 선생님, 주연이는 무슨 여자애가. 걔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지지 않고 선생님께 따졌죠. 시끄러워. 부모님들께 전화 드렸으니까 곧 오실 거야. 저는 선생님의 그 말에 의문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요? 아버지는 안 들리시는데. 그러자 선생님은 기가 차다는 듯이 아, 그래. 귀가 안 들리시지. 근데 어쩌겠니? 이 아버지 눈치는 있으신가 보더라. 계속 전화가 오니까 옆집 사람에게 전화 좀 받아달라고 부탁하신 모양이더라. 그래서 그 옆집 분께 전달했지. 얘 선생이 바빠 죽겠는데. 이런 간단한 통화조차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하니. 아버지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알아서 조심을 잘해야 될 것 아냐?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문제요? 저희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다고요? 그 말에 선생님은 피식 웃더니 눈을 내리깔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너 기분 나빴니? 미안해.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무실 문이 쾅 하고 요란스럽게 열렸어요. 그리고 한수야 하는 째지는 목소리와 함께 강민석 엄마가 등장하시더라고요. 동네에서 제일 부자라고 소문난 집답게. 그 아줌마는 번들거리는 모피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한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예쁜 얼굴 좀 봐. 누가 너한테 이랬어? 강민석의 얼굴이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두 손으로 감싸지고 말하는 그 아줌마에게 강민석은 한껏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쟤들이 나 때렸어. 그러자 강민석 엄마는 도끼 눈을 뜨고 민준호와 저를 노려보셨어요. 너희들이니? 우리 민석이를 때린 게? 깡패도 아니고. 너 뭐야? 너희 부모님 어디 계시니? 저. 부모님 없는데요. 민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아줌마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뭐? 하. 이 못났다. 얘, 너 어디서 감히 고아 주제에 우리 귀한 아들을 건드려? 진짜 이래서 수준 안 맞는 것들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니까. 그러다가 저를 돌아보고는 선생님께 물었어요. 이 여자애는 또 뭐죠?
그러자 선생님은 이 학생도 민석이랑 같이 싸워서 이 학생 부모님도 곧 오실 겁니다 라고 대답하시고는 양손을 모은 자세를 하더니 한껏 굽신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아줌마가 학부모회장이었기 때문이겠죠.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아버지가 교무실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얼마나 급하게 오신 건지 허리춤에 분식집 앞치마도 그대로 메고 계셨죠. 그런 아버지를 보자마자 강민석 엄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이 이게 뭐 같은 지저분한 아버지. 제대로 좀 하세요. 우리 민석이 얼굴 좀 보시라고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분은 귀가 안 들리신다고 귓속말을 하자. 순간 그 아줌마의 얼굴에 보인 비웃음이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시간이 얼마나 흘렸을까? 강민석 엄마가 마침내 진정을 하고 사건의 당사자들이 다 같이 교무실에 앉았어요. 강민석 엄마는 우아한 손동작으로 검지와 중지를 펴더니 자신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하더라고요. 첫째, 저는 우리 민석이를 이 민준호인지 뭔지 깡패 같은 아이와 같은 학교 보내지 못하겠으니까 이 아이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주세요. 아니 학교에 후원하는 돈이 얼만데 내가 이런 걸 보자고 그 돈을 갖다 바친 줄 알아요? 첫째 말이 그거고. 그리고 둘째, 저와 민석이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았으니까 정신적 피해를 느끼게끔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쳤죠. 아줌마. 강민석이 저 아이가 먼저 우리 아버지를. 저는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게다가 아버지가 듣고 계신 앞에서. 저 자식이 아버지를 귀머거리라고 불렀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대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강민석 엄마는 더욱더 득의양양해서 빨리 사과해. 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강민석 엄마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하셨어요. 그리고는 수첩에 글씨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의 수첩에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아이 모두 그냥 이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미칠 것만 같아서 아버지의 옆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강민석 엄마는 절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다가 아버지가 계속 사정을 하자 겨우 마음을 돌리고 학교를 떠났죠.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여느 날처럼 아버지의 분식집에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민준호가 찾아왔어요. 그때 아프다고 했던 동생을 데리고 말이죠. 그 녀석은 제가 있는 것까지는 예상 못했는지 잠시 머리를 긁적이더니 저희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때 약국에서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동생 열이 내렸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학교에서도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왠지 그 녀석이 기특하기도 하고 이 상황이 어색하기도 해서 멍한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봤고 아버지도 잠시 저를 보셨다가 얼른 수첩에 글씨를 써주셨어요. 거기에는 떡볶이 좋아하니? 라는 글씨가 있었죠. 그러자 갑자기 민준호의 동생이 민준호를 쳐다보며 형아 나 떡볶이 먹고 싶어라고 이야기했어요. 민준호는 난감한 듯 안 돼 승우야. 형이 지금 돈도 안 가져왔어. 다음에 먹자 하며 동생을 달랬죠. 그런데 승우는 계속해서 떼를 썼어요. 형아 나 떡볶이 먹고 싶단 말이야. 형은 맨날 돈 없다고만 하고. 미워.
떡볶이 지금 사줘. 그때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떡볶이 떡을 하나 집어서 승우의 입에 쏙 넣어 주셨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눈을 빛내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맛있어. 그 모습에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는 사양하는 민준호에게 떡볶이며 튀김을 잔뜩 포장해서 안겨주시고는 배고프지 말고 떡볶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게에 오렴이라고 수첩에 이렇게 써서 보여주셨어요. 민준호는 그 수첩을 보고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한 얼굴을 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후로 민준호는 몇 번인가 동생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왔어요. 그러다가 한참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울방학이 지나고 학교에 가도 민준호의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선생님께 민준호가 왜 학교에 오지 않는지 여쭤봤고 다른 지역의 친척분에게 연락이 닿아서 갑자기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어쩐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에게 잘된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의 그 짧은 만남은 기억 속에서 차츰 흐려져 갔죠. 시간이 흘러서 10살 소녀였던 저는 어느덧 30대가 되었어요.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대학교도 가고 생전 처음으로 직장도 갖고 말이에요. 아, 그 양아치 강민석 녀석. 그 집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서신 바람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한동안 동네 소문이 자자했죠. 원래부터 인성이 좋지 않았던 강민석은 그 후로 더 거칠어져서 깡패 같은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진짜 동네 건달이 되었다 하는 소문도 들려왔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게 인과응보구나. 쌤처럼 쌤통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사람은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어느 날 우연히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양아치 강민석을 떡하니 마주치고 말았어요. 야, 이게 누구야? 너 이주연이잖아? 그렇게 말을 거는 강민석을 솔직히 전 한눈에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투며 목소리며 갑자기 떠올라 버리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어주고 할 말 없다고 하며 그냥 스쳐 지나가려는데 강민석이 제 손목을 낚아챘어요. 이게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무시를 해? 너 성격 고칠 수 없는 건 여전하구나. 이거 안 바뀌었네. 그 불쌍한 아비는 어떻게 지내냐? 저는 제 손목을 붙들고 있는 강민석을 노려보다가 그냥 사정없이 정강이를 걷어차줬어요. 아, 이 미친. 저리 가. 야, 너 거기 안 서. 곧단 걸로 끝일 것 같아. 소리를 질러대는 강민석을 뒤로하고 전 얼른 도망쳤어요. 그렇게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 들어오는 저를 보며 아빠는 왜? 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하고 말했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었던 거였어요.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더라면 그런 식으로 강민석을 도발하지도 아빠에게 아무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동안 강민석이 얼마나 더 비뚤어진 성격을 갖게 됐는지도 모른 채 바보같이 그냥 해프닝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강민석은 제게 정강이를 걷어차이고 나서 분을 이기지 못했는지 다음 날 자신의 건달 무리들을 데리고 저희 아버지의 분식집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분식점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마침 주말이라 아버지를 도우려 분식집에 와 있던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강민석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네가 내 정강이 걷어찬 값은 받아내야지.
야, 그만해. 그만 못해? 난리가 난 가운데 강민석의 팔을 잡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들을 말리던 아버지가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졌어요. 쿵 하고 바닥으로 넘어진 아버지를 보며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지만 정신을 차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아빠. 저는 쓰러진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를 안았어요. 후두둑하고 눈물이 흘러내려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대로 아버지가 잘못되시는 것은 아닌지 너무 무서웠어요. 얼른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데 구급차 번호조차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119. 빨리. 제발 빨리. 저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간신히 번호를 눌렀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렸을까?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아버지를 태우고 가까운 병원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지옥같이 느껴졌는지 몰라요.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아. 그냥 놀라서 그러신 걸 거야. 저는 주문처럼 괜찮을 거라는 말만 외우고 또 외웠어요. 이윽고 구급차는 응급실에 도착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을 잃으신 채로 정밀 검사를 받으러 검사실로 들어가셨어요. 한참 뒤 의사 선생님이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급성 뇌졸중입니다. 환자분께서 갑자기 충격을 받으실 만한 일이 있었나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네. 근데 아까 너무 놀라실 만한 일이 있으셔서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그때 머리도 바닥에 쾅 부딪혔고요. 선생님, 우리 아빠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괜찮으신 거죠? 환자분 뇌혈관이 터지면서 지금 그 부분에 피가 많이 고여 있어요. 이대로 두면 뇌 손상은 불가피합니다. 얼른 수술해야 해요. 수술이요? 깜짝 놀라서 소리치는데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의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교수님, 과장님께서 찾으신다며. 그 의사는 저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말을 마치고 진료실을 나갔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뇌졸중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수술을 한다고 해도 치매가 오거나 심하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보호자분. 이런 말하기 참 어렵지만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얼른 수술비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병원 시스템상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수술비가 문제였어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모 저예요. 주연이. 다름이 아니라 혹시 돈 좀. 아, 네 그게. 어려우시죠? 알겠습니다. 응 수진아. 오랜만이지. 다름이 아니라. 너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응 아니야. 내가 조금 급해서. 아니야 미안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봤지만 그 큰 돈을 선뜻 빌려준다는 사람을 찾을 순 없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이지 심장이 바짝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발. 하느님 부처님. 제발 누구라도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때였어요. 한 무리의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아버지의 침대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죠.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환자분 지금 수술 들어가실 거예요.
보호자분은 여기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그런데 수술이요? 저 아직 수술비 납부 못했는데요. 수술비는 다 납부되었고요. 보호자분은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우선 아버지의 수술이 급했기 때문에 얼른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아버지의 수술이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아.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얼른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보며 수술은 잘 마쳤어요.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수술에 들어가서 환자분께서는 어떠한 후유증도 없을 겁니다. 라고 설명하셨고, 저는 몇 번이나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좋아져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자 그제서야 잊고 있었던 궁금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수술비 말이죠. 저는 원무과에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어요. 원무과 직원은 난처하다는 듯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하하, 이거 제가 보호자분께 말씀드리지 않기로 한 거였는데. 아니, 그래도 저희 아버지 살려주신 고마운 분이 누구인지는 알아야죠. 제가 꼭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물어도 그 원무과 직원은 입을 다물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원무과에 찾아가서 도대체 수술비를 내주신 천사가 누구인지 물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어요. 그날 원무과에 물어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제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어요. 또 원무과야? 그 소리에 저는 뒤를 돌아보았죠. 흰색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무뚝뚝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것을 보니 이 병원의 의사인 것 같은데. 누구지? 지금 나한테 한 말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 의사는 다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내가 찾고 있는 사람 여기 있으니까. 원무과 직원들 그만 괴롭혀. 누구세요? 저 아세요? 나는 첫 번에 알아봤는데. 나 기억 안 나? 민준호. 민준호? 민준호. 저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싶었다가 갑자기 번뜩 기억이 났어요. 민준호. 인사도 없이 전학을 가버렸던 그 녀석이었어요. 제가 기억을 떠올린 것 같으니 그 녀석은 피식 웃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오랜만이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을 밀어두고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우리 아빠 수술비 내준 거야? 그러자 민준호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뒤통수를 벅벅 긁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비밀로 할 생각이었는데 내가 자꾸 고집스럽게 물어보러 찾아가니까. 하여튼 그 성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이런 우연이. 그날 우리 교수님 진료실에서 우연히 너를 봤어. 곤란한 것 같아서. 혹시 기분 나쁘지 않지? 설마 너무 고마워하지는 마. 아무리 의사라도 그 큰 돈을.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꼭 갚을게. 그러자 민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술비는 이미 받았어. 제가 지금 이 애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는 얼굴로 쳐다보니 민준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 10살 때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을 떠맡아서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약국에서 약을 훔친 거든. 물론 딱 걸렸지만 아무튼 나 그때 진짜 눈물 나게 힘들고 절망했었어. 그때 너희 아버지께서 주신 1만 5천 원이 없었다면
나도 내 동생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렇게라도 아저씨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니 다행이야. 그래도 겨우 1만 5천 원에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겨우 1만 5천 원? 아니야. 내가 정말 어렸을 때 받은 그 한 번의 도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걸. 그러니까 사양하지 말고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며 웃는 민준호 얼굴은 더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병실로 돌아와서 가만히 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어요. 콩콩콩. 아버지의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있었어요. 그날은 서남이 돌고 돌아서 마침내 씨앗처럼 싹을 틔워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계산하지 않고 남을 도우며 받은 도움에 감사하며 다시 세상에 온정을 베푸는 우리 삶의 기적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봐요. 그리고 이따 저녁에 민준호를 다시 만나서 그동안에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은 저에게 너무나 행복한 날이에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요.